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한국에서의 철도 인프라스트럭처의 도입은 근대화 동시에 식민지화를 가져와 일본인의 진출과 중국 대륙의 가구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일 철도 경영의 비교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사적 관점에서 건설되기 시작하였던 조선 국유철도가 일본 국유철도에 비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철도 투자에 주목하여 자본 수득의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조선의 경우 1910년대 전반까지 간선망의 부설에 따라 왕성한 투자가 이루어진 후 1920년에는 활발한 투자가 보이지 않다가 1930년에 접어들어 다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비해 일본에선 1910년대 중반에 투자가 침체된 다음 1920년에 들어 대폭적인 투자가 실시되었고 1930년대에는 오히려 세계 대공황에 의한 경영 악화와 이후의 전쟁 발발이라는 두 가지 쇼크로 인해 1906년 국유화 조치 이래 철도 투자가 가장 침체되었습니다. 특히 양국유철도의 투자에서 보이는 1930년대 이후의 격차는 철도 인프라가 양 지역 모두 중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철도를 둘러싼 경영 조건과 외부 환경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음으로 철도 경영면에서 운임 수입, 즉 수송 서비스의 생산액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생산액은 실질액을 운임 수입을 운임 지수로 디플레이트한 것입니다. 당연히 양국유 철도 간에는 규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고 증가율의 동향을 관찰함으로써 그 의미를 읽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 측의 상하 변동이 격심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같은 움직임이 관찰됩니다. 즉 조선 경제는 일본의 경제권에 완전히 통합되어 같은 경기 변동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질 비용액은 도표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같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다만 생산액과 비용액 간의 차이가 생겨 이것이 어떤 시점에서 역전하는가에 따라 흑자 혹은 적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과 일본의 양철도를 비교할 때에는 비용 구조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의 경우 초기에는 임금과 감가상각비가 큰 비중을 점하였지만 1920년대에 들어서는 임금과 감가상각비가 약간 감소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자 지불이 조선 총독부 성립 후부터는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전시기에 들어서는 석탄 등의 비용이 커져 조선 내에서 열량이 높은 점결탄이 생산되지 않는 석탄 사정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반면에 일본 국유철도는 초기에는 이자 지불 부담이 컸지만 이후 임금 비중이 커져 전시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용 구조에서 보여지는 식민지 철도에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조선의 경우 임금이 일본인의 2분의 1 내지 3분의 2에 불과한 현지민이 고용되어 인건비를 비교적 억제할 수 있었지만 조선 내의 자재 조달 등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기와 중일전쟁 후에는 각종 물품으로 구성된 연료 및 기타 비용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들 요인이 결국에는 이윤에 반영됐음은 물론입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이윤율과 부가가치율을 추계해 보았습니다. 임금, 동력비, 감가상각비, 이자 지불비, 기타로 구성된 비용 총액을 추계하여 이것을 수입 총액에서 빼 이윤을 구하고 이를 운임지수를 가지고 실질액화한 다음 자본 스톡으로 이를 나누면 이윤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방 전에는 감가상각비가 계산되지 못하고 철도 시설의 고장과 보존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방식을 취해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감가상각 이전에 이윤율과 조부가가치율을 동시에 계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윤율과 부가가치율이 일본 국유철도에 비해 극히 저조한 수준을 보였지만 그 상하 변동은 거의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윤율에 관해 생산액과 비용의 측면에서 설명하면 1914년에 비용의 감소가 있었지만 생산액이 그보다 감소했기 때문에 이윤율이 저하했고 그 후 1917년에는 생산액의 증가가 비용보다 컸기 때문에 국유철도의 경영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1919년에는 감가상각, 석탄을 비롯한 용품의 가격 상승, 임금 인상으로 인해 다시 이윤율이 대폭 저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20년대 들어서는 감가상각비와 물가 하락에 의한 석탄비, 용품비의 축소가 있어 적자이긴 했지만 약간의 계산이 있었고 1924년이 되자 다시 전년도의 관동 대지진과 흉년의 영향으로 이윤율이 하락하였습니다. 그 세계 대공황의 발생에 따라 여객, 화물 모두 수송량이 급감하였는데 잉여에는 생산액이 축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품비가 증가해서 전년도보다 이윤율의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1930년대에는 경기회복과 더불어 식민지 공업화가 이루어지고 만주사변 후에 대륙과의 교류가 확대되어 생산액은 비용보다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 국유철도는 1934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여 본격적인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전시화에서는 조선 국유철도에 대한 수송 수요가 매년 증가하여 경영 안정이 달성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1941년에는 관동군 특종 대연습과 이에 이은 태평양 전쟁의 발발 때문에 여객과 화물에 대한 대표적인 수송 제한이 단행되어 생산액의 증가를 웃도는 비용의 증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윤율의 급감에 대해 철도 당국은 여객 운입을 인상하여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1941년의 쇼크는 단지 조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보이는 현상이라는 점에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상의 분석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논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조선 국유철도의 경영의 취약성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기에 수송량이 증가하는 한편 임금 인상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이 다소 개선되는 기미를 보였지만 경영 안정화는 결코 달성되지 못하였고 만성적인 적자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영의 취약성을 보완한 것이 조선총독부 특별회계라는 제도적 틀이었습니다. 철도회계가 독자적인 회계를 갖지 못하고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에 통합되어 있어 적자가 발생해도 본국의 재정에 의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러한 한일 양국의 국유철도에 있어서 생산액과 비용의 추이에서 큰 차이가 보이지 않고 거의 같은 경기 변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쪽이 극히 안정된 경영수지 구조를 보인 반면 조선 국유철도는 경영의 취약성을 면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그림에 주목해 보면 철도 운영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에 있어서 1910년대 전반까지는 조선 쪽이 다소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 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양자의 격차는 거의 볼 수 없고 오히려 일본보다 조선 쪽이 높아진 적도 많았습니다. 그 반면에 자본 생산성에서는 일정한 격차가 있어 생산성이 높아져 그 격차가 축소되고 있었지만 노동 생산성과는 양상이 전혀 달랐습니다. 한편 자변 집약도에서는 조선 쪽이 일본의 2배 가까이에 달했습니다. 제1차 대전기와 1930년, 1940년대에는 자변 집약도가 저하였다는 점에서 자재부족으로 철도 투자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자 노동력의 대량 투하에 의한 노동 집약적 철도 운영이 행해졌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설면에서 보면 조선 쪽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감가상각비의 비율이 비교적 컸던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극히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OK, K, L, K는 각각 조선 국유철도의 생산액, 자본 스톡, 노동력이고 OJ, KJ, LJ는 각각 국유철도의 생산액, 자본 스톡, 노동력이라고 하면 조선 국유철도의 자본 생산성과 노동 생산성은 KK분의 OK와 LK분의 OK. 일본 국유철도의 그것들은 KJ분의 OJ와 LJ분의 OJ로 표시됩니다. 양국 모두 노동 생산성은 큰 차가 없지만 자본 생산성은 일본 국유철도 쪽이 큽니다. 즉, 일본 국유철도의 자본 생산성이 크다는 것은 자본 집약도의 역수에서도 일본 국유철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바꾸어 말하면 자본 집약도에서는 조선 국유철도가 크다는 것입니다.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철도 투자액을 보면 당시 조선이 일본은 물론 대만보다도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자본 생산성 면에선 비효율적이었던 것은 과도한 철도 투자가 그 원인이라기보다는 낮은 생산액이 문제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안선이 길고 내륙부가 좁다는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장거리 화물이 발생하기 어렵고 또한 1920년대까지는 미국 중심의 모노컬처 경제였다는 점에서 주요 화물은 계절적 파동성을 갖는 쌀, 대두, 석탄, 목재 등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를 들어 1928년 조선의 1km 평균 톤수는 일본의 5화를 약간 넘는 정도에 불과한 1381톤, 평균 여객은 일본의 3할인 1101인이었으며 동 영업 수입은 일본 국유철도의 절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생산액의 확대를 추진하면서 직원 채용을 늘려 국유철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했습니다. 식민지 공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일본 국유철도의 대비 조선 국유철도의 자본 생산성 비율이 1910년대에 25%에서 전시하에서 약 60%로 커지면서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개발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1930년대 중엽부터 조선 국유철도가 안정 경영을 확립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즉 1934년, 1936년 3개년간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은 국유철도 경영의 호전을 전시 경제의 영향만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기 부양책과 더불어 나타난 식민지 공업화의 본격화가 사태 귀결의 근본적인 요인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후 전시 공업화의 진전, 군사 수성을 비롯한 중국 대륙과의 교류, 확대가 국유철도의 경영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특히 대륙철도로서의 성격 때문에 전 시기에 들어 활발한 철도 투자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1941년 쇼크에서 볼 수 있듯이 군사수송이란 전쟁 수행의 목적성은 국유철도 경영의 안정화라고 하는 경제성보다는 우선시되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한일 철도 경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조선 국유철도의 경영적 취약성이 확인됩니다만 1930년대 중반 이후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것도 전시하에서 군사철도의 성격 때문에 압박받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철도 운영의 주체로서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